전과 14범의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지는 전자발찌 무용론,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전자발찌는 사실은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거는 검증이 된 결과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든 성범죄자들을 다 성공적인 재범 억제를 하기는 어려운 어떤 한계가 있는 제도다라는 건 지금 이 사건이 꼭 아니어도 네. 예, 이미 입증이 된 거나 진배 없는데 그동안 교수님께서 계속 그런 지적을 해 오셨잖아요. 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도입한 제도로 이제 한 300여 명 정도가 지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재범을 한 사람들인데 예. 이 건수까지 다 줄이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책이 효력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만든 제도다라고 보입니다. 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에 과연 효력이 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런데요, 교수님, 네. 대한민국의 그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네. 교수님께서 개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법무부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고요. 네. 이번 문제가 된 범죄자 강 씨도 K-소라스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나왔었다면서요. 네,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소급 적용 대상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미 이제 수감이 돼 있는 사람을 2012년도에 이제 뒤늦게 전자감독, 출소 후에 전자감독이 필요하다 예. 하는 데까지는 실패한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거기까지는요. 그런데 네. 문제는 금년에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 4개월 동안 네. 보호관찰이 함께 적용되게 돼 있잖아요. 전자감독제도가.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보호관찰소에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보호관찰의 이제 행정의 실효성이 네. 사실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아하. 지금 이 사람이 점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도 돼서 국가에서 지원금도 받았고요. 예. 그러고는 이제 갱생 보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이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에 이제 일자리도 구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주거지까지 이제 제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이게 네. 지금 기존의 이제 전자감독 제도로 이게 네. 이제 재범 억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데서 근본적인 의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컨대 이렇게 사회에 풀어놓고 방면해놓고 지리적인 정보만으로 이제 감독하는 제도로는 도저히 재범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K-소라스라든지 또 PCLR 사이코패스 네, 체크리스트도 교수님께서 한국에 소개하셨고요. 네, 이 두 그래서 가지 이제 선별은 된다는 거예요. 선별은 되죠. 되는데 네. 결국 그렇게 재범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요. 국가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알고 네,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주거 제공 또는 직업 교육, 직업 제공 이런 서비스만 다 제공해주고 네. 감시 감독은 제대로 안 됐단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2명을 죽이는 와중에 경찰이 현장에 심지어는 출동까지 했었고 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영장 네. 청구를 하지 못하다 보니 긴급 사안이라고 파악을 못한 현장 실무자들은 이 사람의 전과조차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고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전과가 14번이고 여러 번이 피해자들이 전부 여성이고 두 번의
뭐 성범죄 전력이 있고 흉기를 들고 여자들을 위협한다, 생명의 위협을 줬던 전과들이다라는 걸 네. 알았으면 왜 경찰이 현장에 그 주거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 정보를 음흠.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교수님께서 앞서 보호 관찰이 병행되었어야 하는데 보호 관찰에 있어서 역량 부족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단 말씀 주셨고요. 또 한 네, 가지가 가장 현장 대응력이 높은 것이 경찰일 텐데 경찰에는 네. 전혀 이 범죄자의 구체적인 전과 내용이나 위험성이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현장에 가고도 강제 진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문제가요. 지난 2010년에도 김길태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네, 그 김길태 위험성 다 알고 있었고 교정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는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네. 11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찰에는 이런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 기록이나 전과 기록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권 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경찰의 전과 기록 조회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전산망에 이제 허가가 주어진 이제 경찰들은 뭐 형사과에 이제 높으신 분들은 이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네, 거예요. 킥스로 조회가 가능하죠. 요건이 되면. 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치안센터, 결국은 치안센터에서 현장에 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위가 낮고 권한이 많지 않은 현장 출동 경찰들도 사실은 킥스를 통해 가지고 이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어야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대상자를 알 텐데, 네. 문제는 이번 것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도에서 중학교 아이가 동거남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도 보면 네네. 계속 지구대에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됐는데 결국 특가법상에 뭐 보복범죄를 3번이나 한 사람이라는 걸 지구대에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과 정보를 도대체 왜 현장 수사관들도 열람할 수 없는 건지가 네. 지금 이런 위험 관리에서 맹점 중에 맹점인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금 최근에 전자감독 대상자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죄명을 넓혀가지고. 네네. 그래서 가석방을 하면서 가석방 대상자도 전자감독을 일부 하면서 결국은 전자감독의 현장에 어떻게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결국은 한 3,000명, 4,000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수천 명이 가석방 이제 된 사람들이 전자감독을 또 받는 새로운 뭐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네. 기존의 보호관찰관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아하. 네, 아마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경찰에 먼저 구체적인 내용이 통보가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전자발찌를 훼손한다든지 보호관찰 규칙을 어기게 되면 바로 경찰에 출동해서 체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수님 말씀에는 인권보호라는 이유, 그리고 뭔가 이 기관 간의 정보 연결이 안 되는 시스템, 이것 때문에 경찰의 정보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입법을 해서라도 저는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네. 어겼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2명의 여자를 죽이기 전에 이미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네. 그러면은 그런 종류의 규칙 위반이 있을 시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찰과의 뭐 굉장히 공개적이고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업무 협조를 시작을 이미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이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기존의 전자감독법에는 뭐 엄격하게 이제 집행을 하는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게 아.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아하.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 권고하고 뭐 찾아가서 이제 지도하고 이 정도밖엔 권한이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지금 개입을 하게 할 이제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다 전자감독법에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 문제인데요. 하나의 문제는 전자발찌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서 너무 숫자가 늘어났다. 네네. 다른 한쪽은 처음부터 보호관찰관의 숫자가 부족하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미법 국가는 아시다시피 대체 형벌 형태로 전자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자 감시가 애당초에 도입될 때 2008년도에 굉장히 그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들을 위한 제도로서 설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숫자가 늘어나면 네. 현장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늘리는 죄명을 넓히는 부분에서 좀 신중한 게 아직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숫자를 폭발시키면 지금처럼 준수사항 위반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범위를 넓히는 건 신중하게 해야 하고, 만일 범위를 대체 형벌 형태로 넓힐 거면 네. 그러면은 지금 고위험군을 위한 새로운 제도, 예를 들자면 야간에 시설에 들어와서 자도록 하는 중간처우 형태의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을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제 보호 수용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 조두순 사건 때도 교수님께서 보호 수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 와서도 공청회 참가도 하시고 네, 주장 네. 해주셨는데 왜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게 다 이제 피의자, 범죄자들의 인권 침해다. 그리고는 위헌적, 아무래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니까 네. 이제 위헌적인 논쟁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 범죄자의 인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언제나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사망하신 두 분 여성의 인권은 그럼 도대체 왜 보호를 못 해주는 건지를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전과 같은 것들을 전혀 제공을 안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경찰에게도 제공 안 하고 애인에게도 제공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제공 안 하니까 예. 결국은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할 권리는 사실은 다 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지금 이 여성들이 이 사람이 전과가 14번이나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집에까지 방문을 하지는 않았겠죠. 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처우 형태, 옛날 그 사회보호법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게 아니라 네.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 수용, 예컨대 야간에 외출 제한만 하고 집에다가 그냥 내팽개쳐 놓지 말고 네. 시설에 들어와서 자면 잘 그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란물을 보고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관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낮에는 출근하면 됩니다. 출근하고 자유롭게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생활하다가 네. 밤에만 일단 주거지 제한만 하지 말고 수용시설에서 좀 생활하게 하면 아무래도 관리 감독을 훨씬 더 할 수 있겠죠. 네,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분께서 문자 주시고 계십니다. 6721님께서요.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인권을 똑같이 존중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7523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니요. 화가 납니다. 많은 분께서 국가가 우리 피해자들, 시민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화를 많이 내고 계시고요.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보호수용제 포함해서 좋은 대안들 계속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